허락된 시간 동안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지금 선자들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자리에 오게 된 까닭이 이 책, 지금 아주 얇은 책이어서 읽는데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 책입니다만, 이 책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기 때문에 영성 없는 진보 작년 이맘때 이제 출판되었습니다만, 이 책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따라가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간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미리 양해를 구할 건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서 이 책을 다 읽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읽지 않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저로서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행간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과 무관하게 이어지는 어떤 사유의 길을 따라서 오늘 좀 이제 내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워낙 이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또 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주제로 좀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요. 저는 한편에서는 이런 책을 쓴 사람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이런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 이게 한 1000페이지 되는데 이게 지금 이만큼 두꺼운 책이 1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학기에는 칸트나 아리스토텔레스를 학생들하고 같이 읽고, 가을 학기에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같이 읽으면서 대학 경제철학입니다. 대학 생활을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는데 5.18에 대한 연구입니다. 전남대학 교수로서 2005년에 제가 부임했는데 거의 부임하자마자 내가 광주에 오게 된 건 5.18과 한국의 민중항쟁사의 어떤 의미를 역사철학적으로 해명하라고 하는 그런 섭리인가 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5.18에 대해서 책을 쓴 것도 한 번 있고, 아무튼 저 스스로는 이제 또 5.18의 철학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꾸준히 5.18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자연스럽게 5.18에서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1년 전, 정확히는 약 반년 전 사건이죠. 부마 항쟁, 그리고 전태일, 그 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4.19, 그 다음에 사상사건, 그리고 3.1운동과 동학까지 저로서는 한국의 민중항쟁사를 역사철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연구과제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자로서 5.18 및 한국의 민중항쟁사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대단히 놀란 개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여기 있는 것처럼 서양에서는 19세기 이후에 진보적인 정치 운동이 기본적으로 세속주의에 입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온전하게 말하면 세속주의이고 그 다음에 조금 날것으로 얘기하자면 반종교성에 입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동학농민전쟁 이후에 한국의 진보적인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특이하게도 종교적 영성과 결합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라도 조금만 관심 가지고 보신다면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이 한국의 민중항쟁사의 특별한 개성, 중립적인 의미에서 고유성 개성이기도 하고 가치평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독보적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라고 물으시면 서양의 모든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위한 투쟁입니다. 빼앗긴 내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보적인 사회운동 또는 혁명의 추동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물론 우리도 빼앗긴 건 찾아야죠. 근데 그것은 시작일 뿐 최종적인 지향점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고 하면 이 땅의 혁명 또는 진보적인 사회운동은 그냥 내가 빼앗긴 그 권리를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목표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먼저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100마디 설명할 필요 없이 전태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전태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태일의 삶과 죽음은 서양의 노동운동, 서양의 프롤레타리아 정치운동의 문법으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근데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근데 종교적인 영성과 정치적인 진보 또는 혁명적인 열정이 우리의 근현대 민중항쟁사를 관통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산에 비유하면 능선이 있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있고 그 다음에 내리막길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학은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 유교, 불교, 그리고 뭐 도교 이런 어떤 고유한 조상들이 믿었던 종교가 외래 종교인 기독교, 그때는 천주교죠. 천주교와 만나서 맺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철학, 새로운 종교가 결국은 동학농민전쟁의 정신적인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제가 기고하게 말씀드리고 되고요 생각합니다. 그 뒤에 이제 동학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꽤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의병 전쟁, 의병 운동이 계속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안중근이죠. 그래서 안중근은 이제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독실한 천주교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를 흔히 하는 말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이상주의적인 정치인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정신적 배경을 형성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전통은 3.1운동에까지 그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3.1운동은 천도교와 기독교가 종교적인 어떤 연대 위해서, 이때 천도교라고 하는 건 동아문명 전쟁에서 살아남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도권 내에 변신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어떤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있었던 천도교가 그 기독교의 손을 내밀어서 이제 같이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불교까지 이제 결합돼서, 물론 소수이기는 했지만 이러한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봉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한국의 정치적인 봉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종교적인 에토스와 결합해 있었던 까닭에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오늘날 뭐 여기저기 전 지구상에서 우리가 언제나 듣고 보는 폭력과 대항 폭력의 악순환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어떤 정신의 고귀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걸 뭐 구구하게 다 말씀 못 드리는 게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어쩌면 총을 들고 싸우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고매한 윤리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장면을 우리가 펼칠 때마다 너무나 놀라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전통이 사회주의 운동이 한반도에 이제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회운동이 어떤 현실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긴 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는데요. 그걸 주도했었던 기독교는 그 뒤에 아시는 대로 보수화되고 내면적인 신앙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또는 종교적인 진보운동이 잦아든 자리를 대신 차지한 세력이 서주의운동 또는 공산주의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9년 그 해는 3.1운동의 해이기도 하지만 유럽에서는 러시아 혁명이 최종적으로 승리한 그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동아시아 쪽으로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보수화된 기독교, 그리고 이제 변절의 길을 걸었던 많은 민족주의, 즉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비되어서 훨씬 더 격렬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충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폭력적으로 많은 곳에서. 근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자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 자각이 현실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신당회입니다. 이건 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의 결합, 연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내용은 공산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의 결합입니다. 또는 종교인들과 반종교적인 진보운동가들의 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31년에 이게 해체되죠. 자체 내에서 해체되고 그 이후 좌우 대립이 고착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는 우리 자신 속에서 대립하는 두 이데올로기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첨예한 양상으로 불거졌는지는 1928년부터 38년까지 오산학교에서 평안북도 정주 오산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던 함석헌의 회고를 통해서 그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좌우 대립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다 이제 대개는 기숙사 생활인데 한밤중에 캄캄한 칠 같은 어둠을 틈타서 좌익 학생들이
그 우익 학생들 이제 기가하는 기숙사를 습격을 했는데 그때 교사들도 같이 다 이제 기숙사에 같이 기거를 하던 시절인데 그 학생과 교사를 막론하고 폭력적인 그 공격이 있었고, 그러니까 함석헌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얻어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그 교사였던 함석헌이 눈을 감고 맞았다라고 합니다. 눈을 뜨면 누가 자기를 때리는지 식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교사로서 자기의 어떤 임무, 교사로서 지켜야 할 불편부당한 태도에 영향을 줄까 염려해서 일부러 눈 감고 누가 자기를 때리는지 알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고 맞았더라고요. 흔히들 그 35년부터 45년 정도까지 그때 이 조선 이 한반도, 그 당시 조선 이 한반도 내에서 제대로 된 그 3.1운동 같은 동기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이유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이 압박이 심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민주항쟁사를 지금까지 공부해온 사람으로서 한국인들은 억압이 세다고 해서 불종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의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봉기할 수 없었던 건 한쪽에서 나가자라고 할 때 다른 한쪽에서 우하고 야유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내적인 분열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해방을 맞았고요. 그리고 나라가 불행하게도 분단이 되었습니다. 4.3부터 6.25는 골짜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골짜기라고 하는 건 뭔가 하니 오직 단파성만 있고 영성이 전혀 없는 암흑기가 이때입니다. 그러면 영성은 뭐고 단파성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영성은 이런 겁니다. 함석헌의 회고에 따르면 이분이 18살에 이제 만 18살에 3.1운동을 맞이하고 평안도 쪽에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 당시 이분이 평양고고 3학년 학생이었는데 맨주먹으로 총칼 앞에서 만세를 부를 수 있었던 까닭은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지만, 그 중에 적에게도 나와 똑같은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영성입니다. 전광훈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영성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회주의 운동의 유입과 함께 없어진 거예요. 저는 철학을 평생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막시즘은 윤리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파성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시즘에서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은 누구 편이냐라고 하는 것이지, 보편적인 선의 척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으띠 부르주아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게 막시즘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기여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철학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땐 진리도 선도 거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주류가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종교에 대한 적대성을 여과 없이 이 땅에서 표출했고, 그리고
그럴만하게 기독교는 또 보수화되어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분단과 전쟁으로 이제 이렇게 파열되었는데요. 우리는 아직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 주요한 주제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사삼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북한에서 김일성에 의해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박해받고 끔찍한 트라우마를 안고 남쪽으로 내려온 서북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자기가 받은 걸 그대로 제주에 가서 아무 죄 없는 제주도민들한테 분풀이를 한 것이 사삼이다. 약간 나타나시겠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저항해서 일어난 제주 사삼의 무장대, 봉기한 남로당 세력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당파성에 따라서 움직였고, 물론 그 당파성 속에는 당연히 우리가 존중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존중받아야 마땅한 지향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적과 동지의 구별 앞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에 있어서는 토벌대, 군경이 인간인을 학살한 것이 10배쯤 많지만요. 나와 있는 통계로. 근데 10분의 1은 남로당 무장대에 의해서 학살된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공식적으로 그 숫자가 1,500이 넘습니다. 좋은 수이죠. 그리고 학살의 방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무장 민간인을 야만적으로 무차별하게 때때로는 집단적으로 학살한 학살의 방식은 좌우가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남한이었기 때문에 무기가 워낙 열악했고 세가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었을 뿐이에요. 그 좌익 손에 희생된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에 한반도를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북한에서 남한에서 누가 우리는 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성 없는 반파성이 지배하던 시대의 풍경입니다. 우리 모두 군대 귀신에 마귀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거기서 조금씩 벗어나서 결정적인 전기가 된 건 4.19입니다. 4.19는 이데올로기에서 시작된 운동이 아니고요. 그냥 고등학생들의 소박한 양심에서 이건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잖아 라고 해서 시작된 거고, 이것이 20년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전태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의 분신에서부터 5.18까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해방 이후 한국의 민중항쟁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큰 이유가 70년에서 80년까지가 기독교 운동의 전성기였다라고 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76년에 대학을 들어갔고요. 저도 한때는 기독교 운동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적이 있어서, 아까 여기 KNCC가 이쪽에 있었죠. 기독교 방송 지금 다 옮겼지만 여기 건너편에 있는 빌딩. 그래서 저 스스로 그 시절을 거쳐온 사람으로서 그 세대의 정서가 어떤 것이었는지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에 대한 증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언제나 먼저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움직이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이 이제 1980년 광주의 5월을 기점으로 해서 풍경이 바뀝니다. 5.18 이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진보운동은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하는 후견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70년대는 다 소수입니다. 극소수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 어디 올 데 갈 데 없이 교회의 비호, 쉽게 얘기해서 70년대의 그 운동 풍경 중에 중요한 것이 야학입니다. 전쟁 때문에 생긴 거예요. 대학생 친구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울렸습니다. 그래서 뭐나 할 것 없이 1차적으로 이제 야학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 연동교회는 없어졌죠. 여기도 다 야학이 있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우리 야학할 거니까 장소 좀 빌려주세요. 네. 아무데나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네. 교회 또는 성당에. 그러던 시절입니다. 근데 5.18 이후는 저는 그걸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어요. 워낙이 광주에서의 학살이 많은 사람들을, 특히 많은 대학생들을 너나 할 것 없이 진보적인 사회운동의 길로 떠밀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울타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어요. 덩치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념적으로도 그 어떤 자기 검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마르크스 레닌의 저작을 읽는다든지 대학생들이, 아니면 김일성 저작을 읽는다든지, 이게 아무런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어요. 다 그런 거 보고 이제 성경은 별 이제 볼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신학적인 또는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순복음교회가 본격적으로 득세하기 시작한 게 고무렵입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상징하는 교회의 성장,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영성과 별로 상관없는, 그러나 기독교인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이 영성 운동이 이제 막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맞물려 있는 거 하니, 70년대에 건강하다면 건강한 기독교를 이념적으로 견인해왔던 민중신학의 그림자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민중신학에 충분히 호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했던 사람이지만, 민중신학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영성의 결핍에 대해서는 언제나 부정적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러 갈 것 같으면 내가 앉아서 마르크스를 읽으면 되지, 뭔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앉아 있어, 이런 겁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성 없는 진보와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달라지기 시작했던 기독교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상태가 안 좋은, 왜냐하면 그때는 기독교가 주류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주류입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는 오직 소수자의 종교일 때만 그 생명을 잃지 않는 종교지, 기독교가 하나의 어떤 사회 주류가 되고 권력이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피할 수 없는 몇 가지가 더 결합이 되는데요. 햇볕 정책, 사회교도, 이런 것들이
서북 기독교인들의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의 주류 개신교인들에게 김일성 트라우마를 불러일으켰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옥살이까지 하셨던 그 김동길 교수 같은 분이 그렇게 극우적으로 변한 까닭, 그리고 역시 천주교회에서는 역시 이른바 문동권 학생들의 대부라고 할 수 있었던 지금은 세상을 떠난 예수의 신부 그 박홍, 서람의 총장 역임하셨던 박홍 신부 같은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에 뭐 간첩이 4,000명이나 압력하고 있고 어쩌고 이렇게 사람을 놀래킨 것이 그냥 까닭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일성의 박해를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온 분인데 박정희의 독재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저항해서 그분도 옥살이까지 했지만 이 학생들이 또는 노동운동가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같은 편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김일성 트라우마는 좀 얼마든지 제가 5.18 세대인 것처럼 6.25 세대의 입장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수권 보고 놀란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립학교법 이런 거하고 같이 결합이 되면 이제 이해관계와 결합이 되니까 제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서북 청년단이 부활해서 광화문과 여의도 등등 여기저기서 한국 사회가 다시 4.3 국면, 해방몽환으로 퇴행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책을 썼을 때는 개업 이전이고 탄핵 이전인 까닭에 윤석열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자폭할 거다라고 하는 걸 제가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시 그 다음으로 건너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초대를 받고 그래 1년이 지나고 그 놀라운 변화가 지금 우리 이 사회에 일어났는데 내가 1년 전에 말하는 것이 어디까지 유효하고 어떤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걸 돌아볼 때 별로 변경해야 할, 바꾸어야 할 어떤 구절이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가면서 이게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해도 그게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처음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까닭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한국의 진보는 비판할 줄 아는데 형성할 줄 모른다. 그래서 기존의 권력을 타도할 줄 알 뿐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참 신기한 일인데, 신기한 일인데 한국인들의 어떤 사유 능력의 결핍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경우에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집을 부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망치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망치 들고 깨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이 집 사흘이면 다 깰 수 있겠죠. 근데 세우는 건 힘들어요. 일단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자주 운이되던 말 중에 제가 가당찮은 얘기라고 생각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다 아시는. 혼자 꾸는 꿈은 그냥 꿈이지만 같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빛의 속도로 날 수 있는 탈 것을 꿈꾼다고 해서 그게 현실이 되지는 않아요. 그게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걸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현대 물리학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꿈은 꿈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꿈을 꾼다고 하더라도. 근데 온전한 나라를 형성하는 건 실은 세상의 어떤 설계보다도 어려운 겁니다. 그것이 어려운 까닭은 나와 생각이 다른 남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천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의 지혜와 토론과 설득이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나라의 진보는 자기 성찰은 결여되어 있는데 자기와 남의 차이에 민감하고 심판과 단죄의 의지로 너무 충만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무 피곤해요. 3번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구하겠다고 명백히 악이 우리 앞에 있을 때는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광기가. 집을 부술 때는 도움이 돼요. 힘든 줄 모르고 망치고 설치는 사람이 많으면 좋죠. 근데 집을 짓기 위해서는 차분한 지혜가 필요한데 이 나라에서 그런 지혜를 만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끝없이 나하고 남이 다른 걸 배제하기 시작을 하면 마지막에는 자기 혼자만 남습니다. 근데 누구도 혼자서 이 세계를 형성할 수는 없어요. 베트남과 한국의 차이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거기는 성공했고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형성의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치민주주의에서 경제민주주의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니 권력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정치적인 권력, 우리 삶을 지배하는 권력이. 2번째가 자본 권력, 경제 권력입니다. 근데 정치 권력은 국가 권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얘기를 해요. 잘못을. 근데 경제 권력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돈 번 건데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권이 엄중한데 그걸 누가 뭐 거기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틀린 말입니다. 어떤 경제 권력도 자기가 잘나서 혼자 그 많은 부를 축적한 경제 권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없어요. 특히 근대적인 국민 국가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화폐와 도량형의 통일부터가 국가가 다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미국은 19세기까지 화폐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불편을 초래하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국가가 공교육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유능한 일꾼들을 길러내는 것도 국가의 몫이에요. 그런 모든 국가의 비호 아래 오늘날 우리가 보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뭔 혼자서 자기가 잘나서 그 부를 이루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경제적인 권력을 민주적인 통제 아래 두지 않으면 그 경제적인 권력이 정치 권력을 반드시 자기 아래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국가 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수령이 있다면 남한에는 국가 위에 삼성과 현대의 재벌이 있고
그 삼성과 현대 재벌을 대를 이어서 세습하고 있는 족벌 가문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마르크스가 일찍 비판했던 것처럼 자본가의 심부름센터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중의 입장에서는 또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라고 하는 불평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까닭에 서양의 국가의 역사에서는 17, 18세기는 정치적 민주화, 이른바 시민혁명의 시대였고 더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18세기, 19세기, 아니 미안합니다. 19세기, 20세기는 경제적 민주화의 시대입니다. 19세기 이후에는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막스 모델,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계획경제, 실패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계획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영국은 절충해서 기간 산업만 국유화시켰습니다. 역시 실패했습니다. 독일 모델, 우리는 소유권에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으니까 경영권만 절반을 주세요.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노동조합에서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주식회사는요, 500명에서 2000명까지는 종업원 추천 이사가 3분의 1이고요. 주식회사 이사회에. 그 다음에 2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주주 절반, 종업원 절반입니다. 그렇게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 천국, 가난한 자의 지옥이 이제 지금 우리고요. 이게 뭐라고 나타나냐면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의 자살률로 보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은 안 해도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50년 뒤에는 이 나라가 소멸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굳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태주의자들이 아멘 할렐루야 할 일이지만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그것도 가장 앞장서서 파괴하는 이 대한민국의 그 백성들이 한 50년 지나면 이제 멸종 단계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가 이 땅에서 한반도에서 회복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되는 거. 그건 역시 이제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거고, 하나의 반면교사로서 저렇게 열심히 살면 안 되는구나. 저런 모든 것이 덧없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후세의 인류에게 교훈으로 남기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우리 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군대가 사라진 자리에, 군부독재가 사라진 자리에 서울법대가 들어왔죠. 육군사관학교가 두 번에 걸친 부대사를 통해서 이제 이 나라를 20-30년 지배를 했었는데, 그 뒤에 피 흘려서 얻어낸 민주주의를 결국은 누가 가장 그 과실을 크게 향유했냐? 재벌 가문과 서울법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의 학벌 교육이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국가에서 공교육의 존재 이유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람이 다 차이가 있어요. 저 사람 키 작은 사람도 있고, 또 키 큰 사람도 있고, 그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집안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를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꾸 격차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의 시민 공동체의 형성에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공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자연 발생적인 차이와 불평등을 보편교육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공진화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평등한 시민 공동체의 기초를 놓는 거죠. 근데 한국 교육은 평등하게 태어난 인간을 이 학벌이라고 하는 하이라키 속에서 다 배치시킴으로써 인간을 불평등한 차별 속으로 분류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학벌주의는 후천적인 인종주의입니다.
근거 없는 우월감, 그리고 근거 없는 열등감이 내면 저는 2000년에 학벌 없는 사회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한 20년을 동분서주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나온 사람이 똑똑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운전면허 시험 만점 받았다고 해서 베스트 드라이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험하고 활동은 그건 다른 건데 왜 자꾸 갔다고 하세요. 수학 만점 받는다고 해서 최고의 수학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영어 만점 받는다고 최고의 영문학자가 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아무래도 소용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큰 공헌이 서울대 나온 사람들, 서울 법대 나온 저 대통령, 그 다음에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저렇게 무식하고 몰상식하고 부도덕하고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천한 인간들이구나 라고 오늘 보여주니까 이제는 제가 막 다니면서 학벌 얘기 안 해도 되겠다 싶긴 합니다. 이 교육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 원래 4.19 때까지는 봉기가 누가 하는 겁니까? 고등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하던 건데 학벌 체제가 고착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대학생으로 옮겨갔다가 지금 저 같은 늙은이들이 하는 거죠. 그게 학벌 교육의 폐해입니다. 제가 전태일과 서준식 부분을 소개를 하는 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런 비극, 이런 잘못된 어떤 역사 속에서도 인간성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빛이 이렇게 비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전태일이고 한 사람은 서준식인데 생각해 보니까 전태일은 무식한 노동자였고 6번의 서준식 선생은 서울법대 출신이네요. 조금 전에 내가 욕했던. 한번 보겠습니다. 전태일은 다 많이들 아시니까 48년 일본 교토 출생. 국적이 없습니다. 조선 제1조선인 집안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고 난 다음에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유학을 와서 서울법대 68년에 입학을 했고요. 70년에 형인 서승 선생은 서울대 사회학과 재직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말하면 민족주의자로서 북한을 보고 싶어서 방문을. 근데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체포가 되어서 그때부터 복사리를 17년을 했습니다. 네. 이 형인 서승 선생은 정말 민주화운동 역사 속에서 아픈 손가락인데요. 이분은 중앙정보부에서 이제 지금의 안기부에서 지금 국정원으로 또 이름이 바뀌었네요. 국가정보원 지금 그 전신이었던 이제 안기부에서 취조를 받을 때 너무 극심한 고문 때문에 자기가 죄 없는 친구들의 이름을 불게 될까봐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관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난로에 있는 석유를 자기 몸에 끼얹고 석유를 불을 붙였어요. 근데 그 서승 선생이
석유는 불을 붙여도 이게 인화성이 낮아서 빨리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불이 붙어 올라오는데 얼굴을 태울 무렵에 결국은 비명을 지르고 수상하게 달려와서 불을 껐죠. 그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살았어요. 완전히 여기 얼굴이 상상할 수 없이 이제 화상을 입은 채로. 그래서 한 분은 17년, 한 분은 19년을 감옥에서 보냈던 분입니다. 근데 이 서준식 이 동생분은 나와서 한 3-4년 지금 없는데요. 해화동에 여기 올라가면 지금 아마 사무실에 있을 텐데 인권운동 사랑방을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옥중에서 굉장히 많은 편지를 외부로 주고받았는데 그게 철학자인 저한테는 엄청난 텍스트입니다. 근데 책이 나올 때마다 그냥 일쇄가 나오면 그대로 절판이에요. 안 달려서. 네. 못 알아보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건 그분을 소개하고 싶었던 그런 뜻도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빨리 마지막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왜 소개를 했는지, 한 사람은 70년대, 한 사람은 80년대 그 이후 80년대를 상징하는 또는 대표하는, 한 사람은 죽어서 한 사람은 살아서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진보운동의 표상이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세속적인 운동가로 소개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한 분, 전태일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 말고는 다른 교양이 없어요. 배운 게 없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마지막에 분신하기 전에 삼각산 이마누엘 기도원에서 노가다를 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한동안 거기 기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끊임없이 죽음을 결심하면서 너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끊임없이 꺼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태일은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전태일을 그냥 속류 노동운동가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안 된다. 전태일을 전태일로 만든 건 그의 신앙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유물론자를 자처한 서준식 선생의 이만큼 두껍습니다. 뭐 2천만큼 두꺼워요. 네. 근데 옥중서한을 보면 뭐 17년을 썼으니까 오죽 많겠어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어느 목사님 사모님과 주고받은 신앙에 대한 대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예요. 마르크스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까닭은 블라블라블라 책에 인용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원래 그것이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이었다. 진보의. 진보적 에토스라고 하는 건 전태일과 서준식 선생이 보여주는 그런 내면 풍경이, 그게 진짜 한국적 진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적에 대한 증오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적에 대한 증오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영성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영성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소비되는 영성과 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넘겨주실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영성은 골방에서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영성이라고 하면 이건 객관적인 진리와 동떨어진 주관적 확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가짜가 너무 많아요.
저는 뭐 모두가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성을 말하는 것. 참된 영성은 나와 세계 전체가 하나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에 자기를 맡기는 것. 그리고 그 전체의 선에 따르는 겁니다. 근데 전체는 단면으로 말하는 세계인데요. 시간성 속에서 고찰할 때는 무한에서 무한으로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나와 전체가 하나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렇게 단면 속에서 공시적 세계 속에서 전체와 나의 하나됨으로 나타날 때는 나와 전체가 하나라는 믿음은 타인의 고통과 내 고통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꼬집어도 여러분들은 제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십니다. 그죠? 그래서 내 고통은 여러분들의 고통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고통은 내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의 한계가 자기의 한계입니다. 근데 영성이라고 하는 건 타인의 고통이 또한 나의 고통이기도 하다 라고 하는 깨우침입니다.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체가 통시적인 역사일 때 영성은 역사의 뜻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역사의 뜻이 있다. 밑도 끝도 없이 우연에서 우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영원 속에 내가 먼지처럼 한 점처럼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만 나는 그 무한한 창조의 역사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의미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입니다. 근데 둘 다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철학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철학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골방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와 역사에 대한 이성적인 인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의 고통, 그 다음에 역사의 의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의 삶과 하나로 이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까닭에 영성, 그리고 영성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성을 통해서 다 매듭 지을 수도 없지만 이성이 없이는 결코 도약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역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절대자인 신이 역사 속으로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고요. 그런 까닭에 누구라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역사한다 라고 하는 걸 가장 기본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쩌면 좋을까요? 이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부터인가? 굳이 따지자면 결정적인 분기점을 종교개혁 이후에는 더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하나도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추상적인 절대자에 대한 복종, 신봉, 그걸로 전락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아랍에서 태어나면 그냥 날 때부터 터번을 두르는 거죠. 모자를 쓰는 거, 또는 차도를 뒤집어쓰는 거. 그것이 근데 한국에 와서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평화의 종교가 아니라 증오와 심판의 종교로 돌아갔네요. 사실 이거 기독교의 뿌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심판하는 기독교의 본래 모습을 가장 나쁜 방식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게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조심해, 하나님 까불면 죽어 라고 말하는 나라, 그런 목사를 유명하고 잘 알려진 다른 목사들이 또 두둔하는 나라. 그래서 결국은 유대 땅에서 시작된 기독교의 생명, 그게 이 땅에 와서 마지막으로 숨통이 끊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일이죠. 우리는 절대로 혼자 못 죽어. 멸종될 때 기독교를 같이 멸종시키고 갈 거야 라는 의지의 표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중한 권면으로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대상에서 목회자로서 단타적인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정치인을 두둔하거나 비난하는 것, 이제는 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게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강대상에서 내려와서는 목사든 평신도든 시민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공명정대하게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타성이 아니라 진리의 각에서 사유하고 발언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면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저보다 더 잘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 다음, 민주주의의 원칙을 신봉하는 시민으로서 자기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동료 시민을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는 함석헌의 말에 민중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는 것은 언제나 배운 것들이 하는 짓이다. 어렵지만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추상적으로 들릴까봐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자기 편의 상처만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에게도 내면의 상처와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독교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다면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해주신 김상민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